네, 반갑습니다. 재정학 1장부터 17장까지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 1장과 2장 재정학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정의 기초부터 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건 재정의 기능을 자원 배분, 효율성, 소득 분배, 공평성, 거시경제의 안정화 등 세 가지로 나눠 볼 때 자원 배분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보기엔 최저임금제 실시랑 공공근로사업 시행,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운영, 소득세율 인상과 국방비 지출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원배분의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국방비 지출이었죠. 공공서비스 생산, 즉 자원배분입니다. 소득세율 인상은 경기 안정화, 즉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고요.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은 역시 소득 재분배와 경기 안정화의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은 경기 안정화고요. 최저임금제 실시는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원배분 기능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국방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3대 기능 중 배분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었네요. 자, 배분과 분배는 다릅니다. 배분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관계고요. 분배는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관계를 말합니다. 배분부터 보면요. 특징적으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시행과 환경세부가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 독과점에 의한 비효율성의 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관계는 기초생활보장 등이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재정학 기초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알 수 있겠죠. 자원배분과 소득배분, 그리고 거시경제 안정화 등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이 배분과 분배, 그리고 안정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번 경제의 안정화 기능의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어요. 안정화 기능에는 완전 고용 수준 유지, 국제 수지 균형 유지, 외환 시세 안정, 물가 수준 안정 등을 고를 수 있고요. 효율적 자원 배분의 유지는 효율성과 관계, 즉 이 자원 배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완전한 평등 추구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복지국가의 목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회통합, 빈곤문제 해결, 물가 안정, 미시적 효율의 달성 등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 파레토 효율성의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파레토 효율성 관해서 보려면요. 용어 정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MRS, MRT, 그리고 MRS는 MRT, 즉 종합적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MRS는 한계 대체율을 말하고요. MRT는 한계 변환율을 말하는데요. MRS는 예를 들어서 A는 XJ 한 단위 소비를 위해서 YJ 두 단위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MRS XY는 2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MRS는 XJ 효용과 YJ 효용을 나눈 겁니다. MUY분의 MUX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 앞에 쓰여있는 재와 X를 소비하기 위해서 뒤에 쓰여져 있는 재와 Y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량을 의미하게 돼요. 자, 이게 반대로 쓰여져 있었네요. X가 주인공이니까 분자예요. 기준은 YJ이기 때문에 분모에 위치하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파레토 최적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타인의 후생 감소 없이는 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것을 파레토 최적 상태라고 합니다. 파레토 개선은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사적재 X와 공공재 Y만을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인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적재만 만든다면 D점, 공공재만 만든다면 이 C점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이 B, C, D는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임을 말합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요. E는 달성 불가능한 생산 수준을 말하고요. B에서 D로의 이동은 파레토 개선과는 무관합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이동은 파레토 개선과는 무관해요. 경계 내부의 점이 경계상의 점으로 이동할 때 파레토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아예 밖에 있기 때문에 달성 불가능한 거고요. 이 안쪽,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이 이 선과 가까워지면 파레토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점 B는 점 D보다 공공재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D보다 더 큰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두 소비자가 두 상품을 소비하는 애주어상자의 소비 경제를 가정합니다. 자, 문제로는 A는 XJ 1단위 소비를 위해서 YJ 2단위의 소비를, B는 YJ 1단위 소비를 위해서 XJ 5단위의 소비를 기꺼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옳은 내용에 대해서 물었어요. A의 MRS XY는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겠죠. B의 MRS XY는 0.2가 됩니다. 만약 XJ에 대한 A의 한계 효용 MUX가 10이라면 YJ에 대한 A의 한계 효용 MU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MUY분의 MUX가 2이기 때문에 MUX가 10이면 MUY는 당연히 5겠죠. 효율이 이루어지려면 XJ의 교환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자, 생산이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환이 증가돼야 되는 겁니다. 파레토 개선을 위해서는 A의 YJ 소비량이 줄어야 돼요. 왜냐면 A가 XJ를 좋아하고요. A는 XJ를 더 소비해야 하고 B는 YJ 소비량을 증가시켜야 되죠. 다음 4번 볼게요. 2명 그리고 두 제어가 존재하는 교환 경제에서 만약 MRS A는 3이고요. MRS B가 2분의 1이라면 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MRS A인 A가 XJ를 더 좋아하는 거죠. MRS B보다요. 3에서 0.5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MRS 사이에서요. 그러면 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해요. X는 1이고 Y는 1일 때 가능하죠. X는 1이고 Y는 2일 때 양자 모두 교환의 이익을 얻습니다. X1이고 Y는 3일 때 A는 교환의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B가 모든 교환의 이익을 얻게 돼요. 즉 교환 비율이 A의 MRS에 가까워질수록 A가 얻는 이득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XJ 한 단위와 YJ에 대한 한계 변환율이 한계 대체율보다 클 경우에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한계 대체율입니까? MRS가 한계 대체율이고요. MRT가 한계 변환율입니다. 지금 한계 변환율이 한계 대체율보다 지금 큰 상태예요. XJ의 생산을 줄이고 YJ의 생산을 늘려야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계 대체율이 한계 변환율보다 클 때는 XJ의 생산을 늘리고 YJ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효율성이 증가하겠죠. 자, MRS는 MUY분의 MUX라고 했는데 MCX분의 MUX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S가 더 크다는 것은 XJ의 가성비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MRS가 크면 XJ를 늘리고요. MRT가 크면 YJ를 늘리면 됩니다. 자, 이거 이해하시려면 힘드니까 그냥 외우세요. MRS가 크면 XJ 늘리고 MRT가 크면 YJ를 늘린다. MRS가 크면 뭐라고요? XJ의 가성비가 더 좋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자, 그럼 에즈워드 상자 참고 볼게요. 자, 이거 스터디 파이터에서 윤철신 강사님께서 다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다 보시고 오셨죠? 세무사 재정학 문제 풀이는 이거 하나로도 다 끝나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년도 공인회계사 문제 볼게요. 에즈워드 상자 참고이고요. 아래 왼쪽 그림은 XJ와 YJ의 생산에 대한 에즈워드 상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에즈워드 상자의 A에서 2점을 제와 평면상의 F에서 J점으로 1대1 대응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바르게 옮긴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파란색 곡선은 XJ의 등량 곡선을 의미하고요. 등량 곡선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죠. 주황 곡선은 YJ의 등량 곡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파란색과 주황색 보이시죠? A, B, C점은 서로 등량 곡선이 접하고 있죠? 이게 A, B, C점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요. 생산 가능 곡선의 경계상으로 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에서 C로 갈수록 XJ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는 H에서 F로 가는 것하고도 동일합니다. 여기 H에서 F로 가는 것. 여기 XG가 있으니까요. 그냥 당연합니다. H는 A, G는 B, C는 F가 되겠네요. 그렇죠? D와 E점은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존재하고요. D와 E점. 점 D보다 점 E의 생산력이 더 적죠. 즉 I는 E가 되고요. 이 J는 D가 되겠네요. 이 문제를 좀 곱씹어 보면은 이 에즈워드 상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편하겠죠. 다음 7번 볼게요. 자, 고기와 술에 대한 에즈워드 상자네요. 두 사람의 당초 부존 자원을 표시하는 점은 A고요. 원래 여기였었답니다. 다음 문항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A점은 철수가 더욱더 극경사이기 때문에 철수가 0이보다 XJ를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을 그려보면요. 그쵸? 그래서 MRS 철수가 MRS 0이보다 크기 때문에 MRS 철수가 0이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JKH점에서는 더 이상 파레토 계산이 불가능하죠. 이 접점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A점에서 J와 K 구간의 내부로 이동하면 서로 효용 증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점에서 J로 가거나 K로 갈 때 서로 효용 증가를 이뤄낼 수 있겠죠. 파레토 최적 상태로 가는 거니까요. K점은 고기와 술을 1대1로 반드시 배분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가운데로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1대1로 배분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효용 가능 경계에 대한 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자, 효용 가능 경계란 무수히 많은 계약 곡선을 효용 가능 평면으로 옮겨 그린 것을 말하고요.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
여기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무수히 많은 효용 가능 곡선이 막 모이게 돼요. 다양한 학교의 각 반에 1등을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의 가장 바깥선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은 이걸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해요. 각 학교의 전교 1등들만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용 가능 곡선은 두 사람의 MRS가 일치하지만 효용 가능 경계는 MRS가 MRT랑 일치하는 거예요. 이 경계 위의 한 점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효용 가능 경계상 모든 점은 MRS와 MRT를 만족하지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지는 사회 후생 함수와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효용 가능 경계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극대화된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공평성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평성은 SIC 사회 무차별 곡선이 고려하게 되는 거지 이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서는 공평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주어진 생산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조합을 나타내고 있고요. 경계 밖의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은 경계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당연히. 효용 가능 경계는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을 나타내고요. 효용 가능 곡선은 소비 또는 교환에 있어서만 효용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효용 가능 경계는 소비랑 생산 둘 다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배분점을 나타낸답니다. 주어진 생산 자원이 완전히 고용됐다고 해서 반드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투입된 자원을 최선의 기술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해 내야지만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9번 계약 곡선과 효용 가능 곡선의 형태 한번 볼게요.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문제에 제시되어 있죠. XJ와 YJ의 전체 공급량은 각각 10입니다. 계약 곡선과 효용 가능 곡선의 형태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효용함수가 최소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무차별 곡선 L자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거는 즉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라고 불리고요. 꺾이는 점은 X랑 Y가 같은 점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꺾인 점은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선상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점에서 45도로 그었을 때 여기가 꺾인 점이라는 겁니다. 전체 공급량은 각각 10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10의 에듀어즈 상자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죠. 자, 가로 세로 10의 에듀어즈 상자고요. 계약 곡선 그려보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한 점들의 모임을 말하게 됩니다. 계약 곡선이란 A는 L자 형태의 파란색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겠죠. B의 효용함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L자 형태의 주황색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A와 B의 꺾인 점의 위치는 같은 직선상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 흰색 선 말이에요. 기울기 45도로. 자, 반면에 효용 가능 곡선을 보면요. 절편 10의 마이너스 1 기울기를 가진 형태의 곡선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 레온테이프 효용함수를 사용했을 때요. 효용 가능 곡선은 절편 10의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진 형태의 곡선이 도출된다. 자, 여기까지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 후생 경제학의 정리해 볼게요. 용어 정리부터 볼까요? AR은 평균 수입을 말하고요. MC는 한계 비용을 나타내고 자, Y의 가격분의 XJ의 가격은 상대 가격을 의미합니다. 파레토 최적 배분점의 궤적은 계약 곡선을 의미해요. 자, 계약 곡선은 뭐라고요? 두 사람이 무차별 곡선이 접한 점들의 모임을 말한다고요. 그건 뭐라고요? 파레토 최적 배분점의 궤적을 말한다고요. 자, 조금씩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파레토 효율 상태에서 항상 달성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평균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고요. MR의 기울기 2배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것처럼 인식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죠. D는 평균 수익과 같고요. 이 평균 수입도 그 제화의 가격과 같다는 뜻입니다.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에서는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처럼 인식되고요. 이 수요 곡선이 평균 수익과 같아지고 이 평균 수입은 이 한계 수입하고도 같아집니다. 그러면서 가격 또한 그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알아갈 거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재정학할 때 이 수요 곡선은 가격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MC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고요. 두 제화의 상대 가격이 두 제화의 한계 대치율하고도 일치하게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두 제화의 상대 가격이 두 제화의 한계 대치율과 일치하면 파레토 효율 상태에서 항상 달성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 시장 가격이 평균 수입하고 일치해요. 두 제화 간의 한계 대치율과 한계 변환율이 일치합니다. 파레토 효율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MRS는 즉 MRT다. 즉 상대 가격도 일치한다. 자, 이게 지금 여기랑 다 이어지는 겁니다. 두 제화의 상대 가격이
두 재화의 한계 대치율과 일치한다. 상대 가격이 한계 대치율하고 일치하고 한계 대치율하고 한계 변환율도 일치한다. 자, 그다음 2번 파레토 최적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파레토 최적은 소득 분배가 아무리 불균등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레토 최적은 공평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면 파레토 최적을 의미하지만 파레토 최적이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 시장에서도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D는 평균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한계 수입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단 1급 가격 차별을 실시할 때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에도 P는 AR, AR은 MR 이게 맞춰집니다. 파레토 최적 상태 하에서는 한 사회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생산면에서 파레토 최적은 두 재화의 등량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두 재화의 MRTS가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생산면에서요. 소비 생산 지금 분류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모든 재화의 생산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결정되고요. 재화 간 소비자들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즉 MRS가 일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재화 간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인 한계 대체율이 생산자의 한계 변환율하고 서로 또 같아야 됩니다. MRS는 MRT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생산 요소 간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MRTS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의 한계 변환율은 생산 요소 간의 상대 가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MRTXY는 X제와 Y제로 이루어진 재화 평면에서의 개념인데요. MRT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즉, MRT는 재화 평면을 말해요. 생산 요소 간의 상대 가격은 등량 곡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등량 곡선 L과 K에서의 공간인데요. 등량 곡선은 생산 요소의 평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변화율하고 생산 요소 간의 상대 가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생경제학의 제1최적 정리에 의해서 시장 실패 요인이 없다면 일반 경쟁 균형 하에서의 자원 배분은 파레토 최적입니다. 이건 눈에 무조건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호생경제학 1정리. 자, 1정리는 뭐라고요? 시장 실패 요인이 없으면 일반 경쟁 균형 하에서 자원 배분은 파레토 최적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파레토 최적은요. 파레토 최적을 낳는 자원 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용 가능 경계상의 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일반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고요. 그 일정한 조건이라는 건 호생경제학 제1정리를 말합니다. 모든 개인의 선호차이가 강단조성을 지니고요. 재화를 더 소비할수록 더 높은 효용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부성, 공공재 등의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 2가 있고요. 자, 이 조건 1과 조건 2를 갖춘 상태면 일반 경쟁 균형의 자원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호생경제학 제1정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경쟁 균형은요, 월라스 균형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균형 상태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일반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다 라는 겁니다.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이 평등한 소득 분배를 보장하진 않죠. 공평성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생산자 간 생산 요소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달성됩니다.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자원은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소비자 간 재화의 배분의 효율성은 모든 상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달성이 됩니다. 시장 경제에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완전 경쟁 상태에 있다면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파레토 효율이 이루어지죠. 많이 봤죠? 호생경제학 이제 1정리라고 했습니다. 강단조성이 뭐라고요? 재화를 더 소비할수록 더 높은 효용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외부성 공공재 등의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건 1, 2가 후생경제학 1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파레토 최적 배분 상태는 효용 가능 경계곡선상에 하나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점이 나타나요. 재화의 최적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 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 대치율이 같을 때 이루어지게 되죠. 잠시 쉬었다가 3번 파레토 효율성에 관해서 이어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